네, 얼마나 걸으세요? 하루에 30분 정도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채소를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병원에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직 노인의학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70대이거나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제가 30년간 10만 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건강을 해치는 진짜 원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완벽한 결과를 받았던 78세 박영수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평소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돌고 건강식을 철저히 챙기던 분이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분, 82세 이명자 할머니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오직 이 할머니만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70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실천하는 것인데 사실은 몸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충격적이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함께 알아보시죠. 어머, 다리가 아파서 그냥 앉아있는 게 편해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운동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습관이 바로 과도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7세 김정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TV 앞에서 8시간 이상을 보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3년 사이에 근육량이 30% 감소했고 인지기능도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뉴스도 보고 건강 프로그램도 챙겨보는데 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질까요? 제가 김 할아버지에게 진짜 문제는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근육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70대에는 20대보다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가 5배 이상 느려지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둘째,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셋째, 대사 기능이 떨어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김 할아버지에게 20분 규칙을 알려드렸습니다. 20분 이상 앉아있으면 반드시 일어나 2분 이상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알람을 맞춰놓고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김 할아버지의 근력이 15% 증가했고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생기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요즘 손주들하고 축구도 한다니까요. 그냥 조금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사례로 79세 이영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셔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만 계시면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계셨죠.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움직이면 더 아프던데.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을수록 관절염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오히려 커지기 때문이죠.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5번만 해보자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가능해지셨고 6개월이 지나자 통증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손녀 결혼식에 네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나를 아프게 만들었네요.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첫째, 20분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TV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2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화할 때는 서서 하기, 광고 시간에 집안 한 바퀴 돌기, 화장실을 조금 멀리 있는 곳으로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하시더라도 완전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강화되면 통증도 줄어들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영양제를 15가지나 먹어요.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제가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의 화장대나 식탁을 보면 온갖 종류의 영양제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5세 최영철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침마다 14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게 되었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피로감도 심해지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최 선생님 같은 경우 실제로 문제는 과도한 영양제 복용이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K는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여러 영양제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영양제가 실제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에는 영양제에 들어있지 않은 수천 가지의 식물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3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제를 과도하게 복용하셨는데 오히려 신장 결석이 생겨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광고에서 뼈에 좋다고 해서 2배로 먹었어요.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가 더 좋다고 착각하시는데 영양소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과잉 섭취된 영양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최 선생님에게 제안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모든 영양제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실제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선별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최 선생님의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비타민 D와 오메가3만 복용하고 계십니다. 영양제를 줄이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실제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채소, 과일, 생선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세요.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영양제보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등 실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셋째,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영양제만 보충하세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식이를 통한 영양 섭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70대에는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영양제 복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루에 물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면서요?
저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잘 안 마시게 되는데 그래도 억지로 마셔야 할까요? 이건 제 클리닉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건강정보에서 하루 8잔의 물을 권장하고 있지만 70대에게 이 조언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81세 김동현 할아버지는 건강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본 후 하루에 물 2리터를 꼭 마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고 결국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마셨어요. 근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다 보니 밤에 일어났다가 넘어졌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조언을 맹신하시는데 사실 70대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과도한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전하투륨 혈증 같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빈번한 화장실 방문은 특히 밤에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6세 이미경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는데 점차 발목 부종, 숨가쁨,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물 많이 마시니까 오히려 몸이 붓고 어지러워요. 이게 나이 드는 탓인가 싶었어요. 검사 결과 이 할머니는 경미한 신부전이 있었고 과도한 수분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물 섭취량을 조절한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0대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체중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2에서 1.5리터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나 신부전, 신장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김 할아버지에게 제안한 방법은 목마름에 따른 수분 섭취였습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죠. 또한 밤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대신 음식을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목마를 때 마시고 밤에는 적게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훨씬 편해요.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둘째, 저녁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최소화하세요. 셋째, 수분이 많은 과일, 채소, 스프 등을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신부전, 신장 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물이 건강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절하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대에는 신체의 수분 조절 능력이 달라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참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참고 견디며 지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73세 박종현 선생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까지 2에서 3시간이 걸리고 자다가도 자주 깨어나는 상태였죠. 하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아오셨습니다. 잠이 안 와도 그냥 억지로 누워 있어요. 약 먹으면 중독된다던데 그냥 TV 보다가 졸리면 자는 식이에요. 그런데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 박 선생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당뇨가 악화되었으며 우울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최대 30%까지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내는 수면 중에 청소를 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 속의 독소와 노폐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더욱 나빠졌고 결국 낮 시간의 활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니까 TV라도 봐야 시간이 가요. 근데 낮에는 계속 졸리고 무기력해요. 불면증을 그냥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가 박 선생님과 이 할머니에게 제안한 방법은 수면 위생 개선이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주말을 포함해 매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침실을 TV, 스마트폰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취침 전 2시간 동안은 블루라이트 노출을 피하고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낮에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허용하되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않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3개월 후에는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도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밤에 깊은 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항상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았는데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이 할머니도 TV 없이 자는 습관을 들이신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TV 없이 어떻게 자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빨리 잠들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손주들이 저보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요.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면 문제를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지키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넷째, 취침 전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을 피하세요. 다섯째, 취침 전 이완 활동을 해보세요.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을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습관 개선, 인지행동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세요.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불면증을 그냥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떠나가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립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회적 고립을 노년기에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이것이 70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80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게 된 후 점차 외출도 줄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고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할 얘기도 없고 내가 뭐 재미난 사람도 아닌데 누가 나를 만나고 싶겠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정 할아버지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셨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증가시키며 사망률을 흡연만큼이나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회적 교류는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대화, 토론, 함께하는 활동 등은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고립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고립된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부실해지고 약물 복용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 윤미숙 할머니가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은퇴 후 특별한 취미나 사회적 활동 없이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할 때만 간간히 대화를 나누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 생활에 방해되기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윤 할머니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당뇨도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또래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 할아버지와 윤 할머니에게 제안한 해결책은 점진적 사회 재참여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정 할아버지에게는 우선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다른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노인정에 가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는데 같이 바둑 두는 분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요즘은 바둑 두는 날이 기다려져요. 3개월이 지나자 정 할아버지의 우울 증상이 크게 줄었고 6개월 후에는 체중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윤 할머니에게는 취미 활동을 권했습니다. 젊었을 때 꽃꽂이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근처 노인복지관의 꽃꽂이 교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여성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주 1회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했습니다. 꽃꽂이를 다시 시작하니 정말 즐거워요. 작품을 만들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같이 배우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이나 외출해요. 놀랍게도 6개월 후 윤 할머니의 혈압이 안정되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또래 평균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 나누기, 가까운 마트 직원과 대화하기 등 사소한 사회적 접촉부터 늘려보세요. 둘째, 과거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시작하세요. 특히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취미가 좋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과 함께 목적의식도 줍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세요. 화상통화 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성격이나 선호도에 따라 사회적 교류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교적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와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 20분 규칙으로 꼭 움직이세요. 2. 영양제에만 의존하는 습관 실제 음식을 통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3. 과도한 물 마시기 목마를 때 적절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불면증을 참고 견디는 습관 수면은 건강의 기본,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5. 사회적 고립을 받아들이는 습관 사람과의 교류가 수명을 연장합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박영수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건강검진에서 완벽한 결과를 받았지만 갑자기 쓰러진 그분의 문제는 바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고 혼자 지내다 보니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회복을 보였던 82세 이명자 할머니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재활 기간 동안 그녀는 앞서 말한 최악의 습관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병상에서도 가능한 한 움직였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났으며 병실 환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랐지만 사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만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0대의 건강은 유전자나 운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성 질환이 실제로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도요. 여러분의 70대, 아니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최악의 습관들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클리닉에서 만난 84세 황현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나는 70살에 첫 마라톤을 완주했고 8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우리를 정의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만난 수많은 건강한 고령자들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웃이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70대 지인이나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